안녕하세요.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한 새댁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인생을 연극처럼 막을 나눠서 생각한다면 제 인생 1막과 2막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해요. 유치원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고 쭉 다리 한쪽이 마비되어 다리를 절뚝이며 살았다고 했어요. 엄마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일이 엄마 인생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 엄마 앞에 아빠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네 아빠가 나한텐 백마탄 왕자처럼 보였지. 내가 왕자면 당신은 공주야? 왕자가 공주님을 찾은 거지. 엄마는 한복집을 하던 외할머니를 도와 일을 하고 있었대요. 아빠가 할머니 한복을 맞춰드리려고 한복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바느질을 하던 엄마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했죠. 갸름하고 뽀얀 얼굴에 햇살이 비추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고요. 엄마도 듬직한 아빠가 마음에 들었고 아빠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된다. 사지멀쩡한 여자가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왜 결함이 있는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어머니, 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다리 조금 불편한 게 어때서요? 옆에서 도우며 같이 살면 되죠. 살아가는데 큰 지장 없어요. 너 진짜 나 목매달아 죽는 걸 보고 싶어? 네 아버지 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하필 다리 저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아유. 한복 한 벌 맞추려다가 이 사단이 날 줄은 몰랐네. 절대 안 된다. 사고 당한 것도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며. 다리만 저는 게 문제가 아니야.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면서 자기 팔자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다. 그런 자격지심이 있는 여자 만나면 못 써. 저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거든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 알아 다리를 절었지만 누구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어요. 구김살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저는 이 결혼 꼭 할 겁니다. 친할머니는 결혼을 말리겠다고 3일 넘게 단식을 하셨다고 하죠.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책임지겠다는 아빠의 마음은 굳건했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말년에 풍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병수발을 엄마가 다 했거든요. 물론 아빠도 일하는 시간을 쪼개 할머니를 돌봤지만 누워있는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엄마였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는 풍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할머니, 물? 엄마, 할머니가 못 찾으셔. 어머님, 물 드려요? 일으켜드릴게요. 뇌혈관 파열로 출혈이 일어났고 뇌가 손상되어 거의 반신마비가 되셨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고 입에서 침만 계속 흘리며 누워 계셨어요.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할머니가 다시 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죠. 휴지? 수진이? 할머니, 나 불렀어요? 나 수진이. 미야?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 나한테? 왜요? 엄마가 음식을 하느라 바쁠 때면
할머니를 지키는 건 제 몫이었어요. 주로 하는 일은 손수건으로 계속 침을 닦아드리는 거였죠.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있을 때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엔 시력 저하까지 와서 거의 앞도 못 보셨고 제가 초등학교에 올라가기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저희 엄마 손을 꾹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는데 그게 유언이었습니다. 인수가 미안 고마워. 지숙이는 우리 엄마 이름인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처음으로 엄마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엄마는 할머니가 떠나신 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서럽게 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건강하실 때 한 번도 엄마한테 살갑게 대한 적이 없었대요. 늘 경멸하는 눈빛, 차가운 눈빛으로 엄마를 쏘아보았는데 엄마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뵈었고 때마다 맛 좋은 음식이며 옷가지를 챙겨드렸습니다. 아프시게 된 후에 저희 집에 오신 건데 할머니는 아프고 나서야 엄마를 그리고 엄마의 삶을 이해했던 걸까요? 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없고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애가 그 사람의 모든 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엄마는 아빠보다 더 슬피 울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참 복잡한 마음이었지. 정정하시던 분이 그렇게 고약한 병을 얻어서 누워만 지내다 가신 게 불쌍하기도 했고 아프기 전까지는 눈도 마주친 적이 몇 번 없었는데 아프고 난 다음엔 온종일 나만 바라보는 그 눈빛도 안타까웠고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 자존심 세신 분이 그 말을 하기까지 속에 얼마나 담아두었을까. 그런 생각 말이야.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서 마음이 안 좋아. 그래도 네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잖니. 담담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엄마를 보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제 엄마가 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엄마를 미워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저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떠난 뒤 다시 우리는 새 식구가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 일찍 갔습니다. 엄마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우리 엄마의 걸음이 느렸기 때문이에요. 엄마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걸으며 학교에 가는 시간이 저는 좋았어요. 느리게 걸을 때 보이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엄마, 벌써 꽃이 폈어. 개나리꽃. 저기 진달래도 피었네? 엄마, 근데 이 바닥에 있는 건 뭐야? 들꽃이야. 예쁜데 슬프다. 왜? 땅바닥에 있잖아. 진달래랑 개나리는 나무 위에 활짝 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바닥에 있는 꽃을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얘도 나무에서 피고 싶었을 텐데. 그러게. 꽃이 자리를 골라 피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도 그런 거야. 어디에 자리 잡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 꽃을 피우고 향기를 전하며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도 우리 수진이는 들꽃을 봤네? 엄마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을 살펴보고 머물러주고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어릴 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엄마가 해준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들꽃, 땅에 핀 민들레, 잡초. 뿌리 내린 곳이 다르지만 다 같은 꽃이고 생명이었으니까요. 좀 더 자랐을 때 사람 인생도 꽃과 같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날지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꽃처럼 풀처럼 뿌리 내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것. 자기 몫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 소식에 무척 놀랐지만 천만다행으로 일어난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친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안심을 했었거든요. 안화골절 부상이었는데 그리 심각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얼마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사실 작은 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왜요? 어디가 아파요? 얼굴 붓기도 아직 안 빠져서 얼음찜질 해야 해요, 당신. 부은 곳이 아파요? 그게 아니고 이상해. 당신이 두 개로 보여. 네?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두 개로 보이고 수진이도 두 개로 보이네. 흐릿흐릿하고. 여보, 병원 다시 가봐야겠어요. 일시적인 건가? 아무래도 머리 얼굴 쪽을 다쳤으니 충격이 있었나 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제일 무서운 거라는데 병원 갑시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화골절을 입었을 때 시신경이 손상이 되었고 시력 저하가 온 거였죠. 처음에는 사물이나 사람이 두 개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정도였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졌어요. 저하된 시력은 나아지질 않았고 시간이 지나 아빠는 끝내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그 사고 이후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빠가 하던 유통일이 잘 되었고 생활도 어렵지 않았는데 아빠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요? 우리 수진이가 아직 어린데. 여보, 나 수전집 일구했어요. 아침에 수진이 학교 보내고 저녁까지 수선집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복집을 하던 외할머니 일을 일찍부터 도왔던 엄마였기에 바느질 재봉틀 솜씨는 훌륭했거든요. 아빠가 집에서 지내게 됐고 엄마가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못 보게 된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봄에 피는 꽃도 여름에 푸르른 나무도 가을에 고운 단풍도 겨울에 소복하게 쌓이는 눈을 더 이상 못 보는 거였습니다. 아빠의 기억 속 아빠가 떠올리는 제 얼굴은 영원히 12살의 모습일 거였어요. 아빠도 그걸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잘하는 걸 못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태어날 때는 당신을 꼭 빼닮은 듯 했다가 어느새 내 얼굴도 보이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앞니가 빠진 채 씩 웃을 때면 그게 어찌나 귀엽고 웃기던지. 새까만 머리카락도 많이 길었는데 우리 수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자라날까? 더 이상 내 눈에 수진이 자라나는 모습을 못 담는다는 거, 당신을 못 본다는 게 마음이 아파. 그래도 내 늙어가는 모습을 당신이 못 봐서 다행이에요. 당신한테 나는 언제나 젊은 날의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을 거야.
당신은 늙어서도 고울 테지.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곁에서 바라봐주고 싶다고 내가 그랬는데 이제는 당신만 내 늙어가는 걸 보게 되었네. 오색 찬란한 색깔과 세상의 영롱한 빛. 계절이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없다는 것보다 제가 자라는 모습,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걸 가장 힘들어하셨어요. 엄마는 수선집에서 거의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등하교도 혼자 했고 늦게 들어오는 엄마 대신 저녁 밥상을 차려 아빠의 식사를 책임졌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서 구부정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온 엄마. 저는 엄마의 팔, 다리, 허리를 매일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빠가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났어요.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셨다는데 결국 사고로 인해 아빠도 장애를 갖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할머니만 생각하면 차라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빠를 봤더라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을지도 몰라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인 아빠,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엄마. 엄마가 언제까지고 바느질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은 공무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20살이 되어 바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 그게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우리 딸, 공부하고 있어? 응, 아빠. 지금 몇 시야? 엄마는 언제 오지? 벌써 7시네? 아빠 배고프죠? 금방 밥 차릴게요. 엄마는 8시쯤 넘어서 와요. 공부하는데 미안하다. 에이, 금방인데 뭐. 내가 깜빡 잊었어. 수진아, 원래 대학에 가고 싶어 했잖아. 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대학 가고 싶은 거라면 안 늦었어. 아니야, 아빠. 나 20살 되면 바로 공무원 시험 볼 거야. 대학 안 가도 괜찮겠어? 아빠가 이러지만 않았어도. 아빠, 다 지나간 일이야. 물론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 큰 사고에서 살아온 것. 난 그것만으로 감사해. 고맙고 미안해 우리 딸.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사람 인생은 꽃과 같대.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해줬어. 꽃이 자리를 골라서 피지 않듯 사람도 그런 거래. 어디에 뿌리를 내리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피어날 거야.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일찍이 공무원 시험 합격, 그것도 9급이 아닌 7급 합격이 목표였습니다. 국가직에도 욕심이 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직은 발령 지역에 따라 옮겨야 했는데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방직은 부서 이동은 잦지만 한 지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지방직 7급 공무원이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일찍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21살의 나이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불리할까 걱정도 되었지만 면접도 잘 통과를 했고 22살에 발령을 받아 지역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은 지역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22살의 나이에 공무원 합격. 그것도 7급이 된 게요. 본의 아니게 거의 효녀심청이처럼 알려져서 부담스러웠지만 몸이 불편하신 두 분의 실질적 보호자는 저였기 때문에 저는 목표를 이룬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드세요. 당신 아해요. 아이고, 당신이 싸준 쌈이라 더 맛있네.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시각장애인인 아빠, 다리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온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그런 것은 이미 일찍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선은 익숙했지만 일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관료제 사회에서 나이가 어린 여자라는 게 본의 아니게 이목을 끌었거든요. 장애인 부모의 딸로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그 편견과 질투 어린 시선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과 수당만 생각했죠.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지만 7급이라고 해도 초임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버는 돈이 생계의 상당 부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벌어 아껴 살았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이후 집에서 아빠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수선집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이에요. 세월 흐르는 것도 모른 채 일과 가족에게만 매달렸고 어느덧 28살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연애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7급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소개해준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20대 초반에는 연애에 별 생각이 없어서 거절하다가 25살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깊은 사이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언젠가 직장 화장실에 있었는데 우연히 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수진 씨 말이야. 집안 사정이 좀 그렇더라? 왜? 무슨 일 있대? 아니, 나도 이번에 알았지. 얼굴도 예쁘지, 25살인데 7급이지. 스펙이 얼마나 좋아? 주변 사람 중에 외국계 기업 다니고 능력 있는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수진 씨 생각이 딱 나서 말을 했지. 그래서 만났어? 그전까지는 관심 없다고 그러더니 25살 되니 슬슬 마음이 바뀌었나 보지? 소개를 받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잘 어울리겠다 싶어 소개를 했는데 잘 안 됐대. 왜? 진짜 수진 씨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능력자인데. 나도 잘 안 되고 나서 남자 쪽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수진 씨 집이 좀... 집이 왜? 어렵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참 안 되긴 했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고 어머니도 다리가 불편하시대. 그래서 수진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야. 결혼을 해도 부모님 생활비랑 이런 거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어머 정말? 전혀 몰랐어. 웬일이야. 아니 어떻게 둘 다 그래? 그리고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남자가 괜찮다고 하겠어? 적당히 말하고 숨길 건 숨기지. 아니 근데 만약 숨겼어. 연애를 했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걸 숨기고 결혼하면 그거야말로 사기 결혼이고. 상견례니 뭐니 그런 게 있으니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는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 말고 감당이 되면 만나라. 이런 생각이었나 봐. 세상에나. 아니 근데 정말 앞으로 힘들겠다. 본인 스펙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집안 조건 괜찮다고 할 남자가 어딨겠어? 그래서 그랬구나. 뭐가? 독하게 마음먹은 거잖아. 그게 보통이야? 22살에 7급 합격하는 게? 부모 모실 생각에 아주 마음 딱 잡고 시험 합격한 거잖아. 그래도 요즘 세상에 나이도 어린데 효녀도 그런 효녀가 없다. 낙해라. 부모가 자식한테 보탬은 못 되어도 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한쪽만 그런 것도 아니고 양친이 다 그래서 어쩐다. 그래서 이제 소개 안 시켜주려고. 본인 마음도 안 편할 것 같고. 나도 모르고 그런 건데 괜히 남자 쪽에서 그 여자 집 그런 거 몰랐냐, 알면서 일부러 소개해준 거냐면서 타박받았다니까. 에이 모르고 그런 건데 뭐.
아무튼 알고 있어. 자기도 함부로 소개시켜줬다가 욕먹지 말고. 알겠어. 화장실에 없는 척 숨죽여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새삼 결혼시장이라는 곳에서 저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객관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개인 스펙이 뛰어났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는 통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였어요. 장애가 있는 부모님의 딸인 게 잘못은 아니었지만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는 그게 커다란 흠이었고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28살 무렵에는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평생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도 될 것 같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민원인의 일처리를 돕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일이었는데 제 아랫사람이 일처리를 잘못했고 제가 나서서 수습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좀 급한 건데 자꾸 일이 꼬이네요.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업무였고 답답함을 느꼈던 민원인의 업무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남자는 빠르게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죠.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인사를 하고 갔던 그 남자가 커피를 사와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날도 더운데 드세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좀 곤란한 상황이라 거절을 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일 처리를 하러 몇 번 더 들렀고 자주 보다 보니 나중에는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그 민원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가시나 봐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눈 뒤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저 언젠가 다른 곳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처리에 대한 감사 표시가 아니고요. 그냥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을까 해서요.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마음을 일찍 접었기 때문에 연애도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괜한 감정 소모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개받는 자리가 아닌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온 경우는 처음이었고 용기를 낸 듯이 붉어진 얼굴로 초조해하는 그 사람을 보니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연락처를 주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부담 느끼지 않게 천천히 저에게 스며들듯이 다가왔습니다. 몇 번의 식사를 했고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 참 반듯하고 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아빠랑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때까지는 이렇게 할 사이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남자가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지금은 친구...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 정도잖아요. 저 수진 씨 많이 좋아합니다. 친구 그 이상의 관계로 지내고 싶어요. 저도 준수 씨가 좋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정식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 맞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고백을 받아들였지만 가정사를 털어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앞서 소개로 만났던 사람과 달리 정말 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인데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 사람도 앞에 사람들처럼 마음을 접고 떠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미루거나 숨길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만큼의 확신이 든 적이 없어요. 수진 씨. 저 수진 씨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 마음도 그래요. 그렇긴 한데 준수 씨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사실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각오하고 모든 걸 털어놓았죠. 엄마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거. 아빠는 그런 엄마와 결혼했고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며 살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중학교 때 공무원 하나만 생각하며 공부를 했고 22살의 나이에 공무원이 되어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는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진 씨. 정말이에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수진 씨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수진 씨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수진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스하게 손을 잡으며 하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가정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저희 가족을 쉽게 동정하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이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결혼해서 저의 보호자로서 제가 진 짐을 나눠서 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과연 정말 결혼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면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지어야 하는 짐을 왜 이 사람이 나눠서 가져야 하나.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마음 한편에 묵직하게 죄책감이 자리했습니다. 저에 대한 준수 씨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준수 씨, 저도 몇 번의 짧은 만남을 해봤어요.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했다는 것 때문인지 20대 중반부터 소개를 주선해준 분이 많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만남이 길어지고 결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이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준수 씨 마음이 진심인 건 알지만 준수 씨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닙니다. 언제나 저를 믿어주셨고 저를 존중해준 분들이에요. 수진 씨나 수진 씨 부모님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믿어요. 수진 씨만 괜찮다면 수진 씨가 저희 부모님 만나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한 달 뒤 그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공무원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품위가 느껴지고 고상함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었어요. 수진 씨라고 했죠? 우리 준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똑똑하고 마음 착한 아가씨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을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이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하거든요.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준수가 내 뒤를 이어 사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라서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고 실력 형편없으면 단언코 물려줄 생각 같은 거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을 잘 보고 일도 잘하고요. 그래서 난 준수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했을 때 준수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 훌륭한 아가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보고 나니 준수가 왜 그렇게 말한 건지 이해가 되네요. 이 녀석이 결혼하겠다고 우리한테 인사를 시킨 게 처음이에요. 신중한 면이 있거든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식사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분들이었고 부모님을 뵙고 나니 준수 씨가 누구를 보고 배웠는지 알겠더라고요. 준수 씨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2주 뒤 이번엔 저희 부모님께 준수 씨를 소개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반가워요. 수진이 엄마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악수를 나눈 뒤 갑작스레 얼굴을 만져봐도 되냐는 아빠의 말에 오히려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준수 씨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갔어요. 아빠는 천천히 그 사람의 얼굴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시각을 잃고 나니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해지더군요. 이렇게 사람 얼굴을 손으로 볼 때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져요. 아마 처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면 그조차도 떠올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전 괜찮습니다.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얼굴을 보듬어 본 후 아빠는 준수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 앤데 못난 부모 때문에 많은 걸 누리지 못했거든요. 수진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수진 씨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웃고 힘이 되어주면서요. 고마워요. 우리 딸 아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이런 남자를 그리고 이런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 엄마처럼 내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는데 잘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상견례를 3주 앞둔 어느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준수 씨 어머님이 갑자기 방문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처음에는 무슨 일 처리를 하러 왔나 생각을 했어요. 준수 씨한테 어머님이 오실 거라는 이야기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이죠? 시간 되면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네, 잠시만요. 금방 정리하고 나갈게요. 어디를 모시고 가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께서 그냥 뒤편 공원 벤치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내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건 준수도 우리 남편도 몰라요. 어떤 일 때문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준수 놓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한테 아가씨가 인사드리러 오기 전 준수한테 다 들었어요. 아가씨 집안 이야기요. 네, 인사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난 그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무 확고하고 강경했고 아들이라면 전적으로 믿는 남편이 만나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만나보자고 해서 그 자리에 나갔던 거예요. 아가씨 훌륭한 사람인 거 알아요. 부모가 아픈 게 아가씨 잘못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환경에서 꿋꿋하게 자라 일찍이 성공도 했고요.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혼은 내 마음 이해하죠? 우리 준수 외아들이고 나 정말 준수 힘들게 낳았어요. 우리 남편은 애를 많이 낳고 싶어 했는데 준수 낳고 나서 내 몸이 망가져 더 못 낳았을 뿐이에요. 세상 천지 부모한테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냐마는 준수는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단하게만 살아온 것도 아니랍니다. 나름 죽을 고비도 넘겼고 정말 하늘이 도와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일륜지대사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잖아요. 준수는 아가씨가 지는 짐을 함께 지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다 몸이 불편한데 당장 결혼하고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아가씨가 혼자 부모님 모신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 다리는 불편하시지만 아빠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을 때 저
그때 어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바느질하며 아버지 보살피고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젊으셨잖아요. 이제 연세도 드셨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건데. 결혼하고도 계속 부모님은 아가씨가 모셔야 하고 아가씨가 보호자인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들이 처가살이 하는 거, 나 그건 진짜 못 보겠어요. 내 마음 이해하죠? 이해해야지. 아가씨는 내 마음 이해해줘야 해요. 이런 말로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을 하는 내 마음도 당연히 편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자식이 불구덩이로 향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제발 우리 준수 말려줘요. 아니, 그냥 보내줘요. 내 부탁이에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반대하는 것에는 그 이유가 제일 크지만 한편으로 아가씨 성장 과정을 생각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훌륭하죠. 그 어린 나이에 일찍 철들어서 몸 불편한 부모 모셨고 그 어렵다는 시험 일찍 통과해서 자리 잡은 것도 대단한데 난 한편으론 아가씨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이뤄냈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무섭기도 해요. 도끼를 품고 살아온 것 아닐까. 세상을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야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왔을 아가씨를 생각하면 우리 준수랑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간곡하게 애원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 건지 근처에 살며 사람을 붙일 건지 저조차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도 했고요. 엄마가 그래도 거동을 하시기에 아빠를 돌볼 수 있겠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연세가 들면 생활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처음에 했던 제 생각이 맞는 거였어요.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전혀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았고 좋게 봐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헛된 기대에 희망을 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내 말 이해했다고 생각할게요. 똑똑한 아가씨니까 잘 처신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그 말을 끝으로 떠나셨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조퇴를 해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에 누웠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 있어? 조퇴한 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에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랑 아빠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웠어요. 준수 씨에게 전화 문자가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니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수진아, 준수가 찾아왔는데 안 본다고 전해주세요. 너희들 무슨 일 있는 거야? 상견례 한다고 하지 않았어? 싸우기라도 했니?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라도 나눠봐야지. 저는 제 방에서 나가질 않았고 준수 씨는 계속 기다리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낸 뒤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직장 앞에 오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독하게 먹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새겨들은 건지 직장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 2주 동안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기계처럼 맡은 일을 했고 집에 와서는 밥을 먹고 잠만 잤습니다.
퇴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낮에 준수청년 다녀갔다. 뭐라고요? 집에 왔었어.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집 앞에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내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냥 우리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금방 갈 줄 알았는데 한참을 있다가 갔어. 너 퇴근하기 몇 시간 전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했지. 너 준수한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면서. 왜 그런 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라면서.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게 끝났으니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차마 엄마 아빠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 부모의 딸이라 결혼을 못한다는 거, 그 말을 부모님께 할 수는 없었어요. 두 분의 잘못도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해하실 테니까, 마음이 무너질 테니까요.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니 이제 그 사람도 마음을 접고 정리를 한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불쑥불쑥 여러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르며 일에만 집중을 했어요. 이렇게 버티다 보면 시간이 더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또 준수 씨의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준수 씨한테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다 끝냈다고요.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 말고요. 우리 집으로 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저 정말 힘들게 버텼어요. 말씀대로 다 정리하고 끝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랑 같이 가야 해요. 우리 집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다 말할게요. 거의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간곡하게 애원을 했기에 그 차를 타고 갔습니다. 밖에서만 인사를 드렸기에 집은 처음이었는데 처음 가본 준수 씨의 집은 궁궐 같은 초호화 저택이더라고요. 대문 그리고 정원을 지나 현관문에 들어선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진아. 엄마? 아빠? 두 분이 왜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아, 앉아봐라. 우리 집까지 오셔서. 수진아, 너 기다리고 있었어. 오랜만이야. 몰래카메라라도 찍나?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잡히고 있는 그 순간 준수 씨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몰라봐서 미안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상처를 줘서 미안해요. 생명의 은인인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해요. 다짜고짜 울면서 사과를 하는데 모든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인연이라는 그물의 세밀함과 정교함에 저 또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6년 전 사고,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아빠는 당시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걸 발견하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아빠는 차를 세우고 현장 수습을 도왔습니다. 사고가 난 차 안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였대요. 경찰차가 오기 전이었고 차에서 화재가 날 것 같아 아빠는 서둘러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부부를 차례로 구했어요.
무사히 구조를 마쳤다고 생각한 순간 뒤에서 오던 다른 차가 아빠를 치었고 그 사고로 안화골절을 당한 거였어요. 시력도 잃게 되었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서는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물어물어 수소문을 해서 병원을 찾아갔었지. 우리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라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때 치료비, 병원비를 다 내주셨는데 그때 내가 구한 그 부부가 이분들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16년 전 만났던 거였어. 치료 잘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로 시력이 저하되고 시력 상실한 건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걸 알았더라면 정말 시력 회복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예요. 정말 수진 씨 부모님이 그때 우리 부부 생명을 구한 은인인 줄 몰랐어요. 얼마 전 준수한테 이야기를 듣는데 준수가 인사드리고 왔다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버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고 났을 때랑 시기도 같고 설마 했는데 그분들이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찾아뵈어야 한다고. 우리를 구하느라 사고를 당했고 시력까지 잃으셨다는데 수진 씨 아버님을 뵙고 바로 알아봤어요. 16년 전에 우리를 구해준 은인, 그 얼굴을 잊은 적이 없으니까. 온화한 미소가 그대로였어. 준수 씨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왔을 때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고 아빠가 사고 났을 때 상황을 들은 거였죠. 그 차에 준수 씨는 없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다시 얻은 생명이라고. 그때 구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요. 은인이 치료도 잘 받고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크게 다친 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사셨다고요. 준수 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은 바로 사람을 써서 당시 입원했던 병원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게 저희 아빠, 저희 부모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길로 저희 집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온 거였습니다.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16년 전에 시작되었던 거구나. 저도 너무 놀라웠어요. 그날 시부모님 댁에서의 만남은 오랜 회포를 푸는 자리이자 상견례 자리가 되었고 시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인 저희 아빠, 부모님께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 저는 준수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 친정 가까운 곳이에요. 제가 결혼한 이후 시부모님께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저희 부모님을 돌봐주십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 잘 지내세요. 저희 부부가 부부끼리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거의 주말마다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내고 있습니다. 인연과 운명을 믿지 않았던 저였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정교함에 겸허한 마음을 갖는 한편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